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권순우 기자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의롭게 개편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내용이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제가 오프닝으로 공자님 말씀하는 것보다 단 1초라도 이 본 주제에 대해서 더 그 얘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프닝 없이 가겠습니다. 자, 권순우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박습니다. 아주 해맑아요.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이벤트부터 먼저 좀 잠시 전해드릴게요. 오늘 내일까지 한국 사회 정책과 복지 시스템에 나아갈 방향을 윤홍식, 김진석, 이태수 등 각계 지식인 7명이 2년에 걸쳐서 토의하고 연구한 책, 이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을 매일 지금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 기자님. 예. 오늘 기업 지배구조 개편 이거 좀 다룰 예정이에요. 예. 과거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선진적인 그리고 모두에게 이로운 정의로운 지배구조가 될 것이냐.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예. 자칫하면 지루한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주가랑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안 지루할 엄청나게 올랐다 엄청나게 있으세요? 빠지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고 이게 ESG 화두 되면서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ESG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 기업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제에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홍사훈 기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11월이었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음에 한번 같이 다뤄보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책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그 10여 년 동안 경제 기자를 하면서 자본시장 정책을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기억이 딱히 안 나거든요. 세상이 달라졌어.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ESG를 비롯해서 이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그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졌고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식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부자들 아니면 투기꾼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개선할 필요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안 쳐다보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한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보니까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들이 다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이른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굉장히 커졌고 그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주 수가 한 100만 명 정도에서 한 500만 명 정도로 늘었어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거치면서 그러면은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그런 주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역할, 기업의 정의란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기업하고 정의. 기업이라는 게 정의가 어디 있어?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그 주주들에게 많은 그 이익을 갖다 주고 또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기업의 정의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 정의를 말하는 건 아닐 것도 같아요. 그 정의들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바라죠. 좀 더 사회공헌 활동도 해줬으면 좋겠고 착한 일도 했으면 좋겠고 고용도 걔네가 노동력이 필요한 것보단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럼 제일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재밌네. 그러니까 기업은 정말 단순하게 그냥 돈 만드는 도구예요. 돈 만드는 도구.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뭔가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걸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모으고 기술을 많이 모아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돈 버는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가 있냐 그러면은 거긴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만 있으면 그 자본을 가지고 일단 사람을 고용을 하죠. 그러면 내가 자본금을 내고 내 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과 나는 분리돼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 고용이 돼야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자 자본금을 낸 주주가 되는 건데 이 주주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자본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도 모으고 기술도 사고 뭐 공장도 짓고 뭐 해서 만드는데 그럼 그거를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돈을 만드는 것을 1순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혼자 냈으면 내가 주인인데 만약에 친구하고 같이 냈으면 동업을 했으니까 둘이 같이 주인인 거고. 공동주인. 당연한 거죠. 그러면 주인들이 그렇게 여러 명이 있고 그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이른바 그 자본 주식회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민주주의는 한 사람당 한 표를 받지만 이 자본주의 그 기업에서는 한 주당 한 표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50표, 그렇죠. 5주를 가지고 있으면 5주, 여기가 5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주인들이 기업 경영을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돈을 냈는데 누군가가 이 회사의 경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영자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장님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바꿔요. 현금 흐름을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이 하는 일은 단순하죠. 뭔가를 싸게 사와서 어떻게 한 다음에 비싸게 팔면 그렇죠. 거기서 이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사올 때 이걸 어떻게 사올까? 얼마에 사올까? 어디서 사올까? 이게 현금 흐름을 바꾸는 거고 팔 때 이거를 어디다 팔까? 얼마에 팔까?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노동자들한테 돈을 얼마를 줄까라는 현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경영진이라고 해요. 근데 돈을 맡긴 사람들은 내가 자본금을 넣는 거고 여기서 이 경영진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경영진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많죠. 내 아들을 일도 안 하는데 뭐 실력도 별로 없어. 근데 두고서 막 이 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왜냐하면 나는 그 현금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사올 때 정말 그냥 뭐 100원짜리 볼펜인데 뭐 내 아는 친구네 회사에서 볼펜 하나당 100원짜리를 뭐 10,000원에 사와. 그러면 내 친구네 회사는 돈을 되게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경영진도 아까 고용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회사 뭐 돈 벌든지 말든지 친구한테 현금을 쫙 뽑아주고 그리고서 나중에 친구한테 리베이트를 받는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배임 행위를 할 수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걸 누가 좀 감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돈 맡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 맡긴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이사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맡긴 사람이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신 대리로서의 이사회가 있는 거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 중에 한 명이 대표이사 경영진으로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기업의 목적을 이익 극대화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은 되게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막 돈만 벌려고 막 뭔가 이미지는 안 좋게 들려져요. 그쵸.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스크루지, 막 욕심쟁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익 극대화라고 하냐면은 그 돈을 그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잘 사와야 되고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줄 때 잘 줘야 되고 물건을 팔 때 잘 팔아야 이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익 극대화가 아닌 게 뭐냐면 경영진이 중간에서 빼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이익 극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거야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경영진이 장난치는 거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의 꼼수를 없애는 얘기예요.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익 극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영진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끔 예.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돈의 주인인 주주들이 예. 경영진에게 당신은 뭘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경영진이 물어봤을 때 예. 주주는 이익 극대화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가 아니라 네가 중간에 어디 가서 빼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했을 때 자금이 제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의 의사결정을 하여라. 이것이 이익극대화라는 자본주의 경영학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좀 너무 작적이잖아요. 뭐 이익극대화 그러면 뭐 예. 돈만 축내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그런 게 아니라 주주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예.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명제가 바로 이익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려는 게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예. 다른 게 아니고 주주들의 이익을 다 보장하고 거기 고용돼 있는 종업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그 지배 구조를 잘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어야만이 경영진이 딴 주머니 차지 않고 딴만 먹지 않고 예.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예. 그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하시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요즘 우리가 그거 많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 경영진의 그 탐욕이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어떤 이익을 더 우선할 거냐. 경영진이라면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우선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탐하다 보니까는 회사 전체가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그 손해를 보는 예. 그 경우 이 사례를 우리가 똑똑히 봤으니까 오늘 그 얘기가 더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돈 벌려고 만든 거고 예. 거기에 이것저것을 많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는 망치에 대해서 정의를 논하지 않잖아요. 도구에 예. 대해서. 뭐 볼펜에 대해서 정의를 논하지 않고 예. 볼펜이 볼펜다우려면 잘 써져야 되는 거고 예. 기업은 돈을 만들기 위한 도구기 때문에 예. 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도구가 막 자기 거를 막 빼가고 예. 그 이익을 극대화 안 하고 막 내가 막 여기 빼가고 저기 빼가고 막 그러면은 이건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정의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어긋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뭐 노동자들한테 착취하고 뭐 이런 것이 이익 극대화냐?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의 예. 월급 좀 올려달라는 거 깎고 예. 10명 써야 될 거 5명 쓰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익이 극대화돼서 우리가 뭐 주주들이야 사실 그걸 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일단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 노동자는 그 회사에서 일을 안 해요. 물론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에게 되게 훌륭한 인재를 고용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익 극대화를 할 수 없어요. 뭐 그러니까 거기서 구매를 할 때 협력업체한테 구매를 해오는데 재료를 예. 사오는데 맨날 싼 것만 찾아. 예. 그러면은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익 극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명 쓸 거 5명만 쓰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뭐 오늘이야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지만 예. 그럼 이게 5년 10년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예. 라고 하면은 그건 이익 극대화가 아닌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예.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지금 그 자본금을 중심으로 한 돈의 흐름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여기서 그럼 그러니까 그 경영자는 여러 가지의 협상들을 합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그러면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예. 이거를 협상을 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적정한 가격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영자가 해야 되는 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예. 근데 여기 노동자들한테도 제일 훌륭한 인재를 가장 적정한 가격에 사와야 돼요. 너무 싸게 하면 훌륭한 인재가 안 오겠죠. 안 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 협상력이 예. 누군가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예. 이거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 별개로 누군가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경제 주체들은 그러니까 기업과 별개로 다른 경제 주체들은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노동자 같은 경우는 나 혼자서 회사를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죠. 예.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고 그럼 협상력이 높아진 그 제도적인 환경 안에서 경영자는
그 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이런 거는 정이고 자시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예. 그거 왜 법 어겨가지고 처벌받고 배상받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 뭐 협력업체 같은 경우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해서 갑질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힘을 보태줘요. 예. 근데 그거 무시하고 뭐 단가 후려치기 갑질하고 뭐 그러면 이익 극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익 극대화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신뢰라는 거는 우리가 신뢰를 얘기할 때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잘해봅시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그 협상이라는 거는 진검승부예요. 나의 돈과 예. 상대방의 돈을 걸고 내가 최고로 바라는 거, 당신이 최고로 바라는 거, 그게 맞아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예. 지점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건을 제시하고 경영자는 거기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만나는 지점을 잘 타고 가는 게 이익극대화예요. 그러니까 뭐 착취하고 뭐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한국 기업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는 사실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독일의 그 품질 좋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뭐 요즘은 한국 제품이 거기 맞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예, 예. 그게 독일에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예. 품질 좋은 왼쪽 깜빡이 만드는 회사들도 많고 오른쪽 문짝 만드는 회사들도 품질이 좋은 예. 많이 남으니까는 그만한 품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벤츠나 BMW 같은 좋은 차들이 혼자서 잘했겠느냐. 예. 다 수많은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 히든 챔피언들이 다 같이 그만한 상하는 응물의 보상을 지불하니까는 다 같이 벤츠 BMW가 좋은 명성을 얻고 좋은 품질의 차가 나오는 거지. 예, 예. 한국의 기업들 과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들 하는데 예, 예. 과거에 그 단가 후려치고 납품 단가 1,000원에 할 거 내년에는 무조건 900원 그다음에는 무조건 850원. 그게 자동적으로 깎여나가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어떤 맞아요. 지역 기배구조 이익의 극대화라는 게 다 같이 모든 이익이 다 같이 극대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기업이라는 것의 목적과 행위는 예. 국가별로 다른 성장 경로와 문화를 가지면서 형성이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대만 같은 나라들하고 좀 비슷한 성격들이 좀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뭐 벤츠가 잘 되려면 협력업체가 있어야 되고 예. 협력업체가 잘 되려면 벤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어떤 전쟁을 치르고서 6.25 전쟁을 이루고서 뭔가 경제산업화를 하려고 그럴 때 예.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거시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 아까 처음에 기업이라는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돈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뭐 과거에 그랬죠. 한국은행에서 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찍어봐야 뭐 인플레이션만 생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돈을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만 우리나라에는 자본이라는 게 생기고 예. 자본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기업을 성장시키고 뭐 만들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식민지를 했죠. 아. 식민지를 통해서 그렇죠. 원재료를 싸게 갖고 와서 예. 가공을 한 다음에 식민지에다 비싸게 팔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원을 우리 국가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본을 착착착착 쌓으면서 거기서 예. 뭐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는 예. 것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럼 돈이 없을 때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으자. 다 모아서 기업에다가 주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돈을 이렇게 외국에서 벌어오자. 예.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이거를 금융억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금융억압. 네, 금융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로 금리를 낮춰서 국민들한테 저축을 하게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뭐 예. 맨날 저축하라고 뭐 유치원 때 봐도 통장 만들고 뭐 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저축한 돈을 모아서 기업 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한테 몰아주고 네가 밖에 나가서 벌어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갖고 금리라는 것이 원래 적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강제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출을 받은 기업은 예.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성장률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제일 쉬운 게 뭘까? 뭐 땅을 산다거나 예. 이러면 좋아요. 예. 근데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야, 너 기업 만들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돈 벌어오라 그랬죠. 이제 네 뭐 땅 사라 그랬냐. 근데 가만히 냅두면은 이 기업들이 가져가서 막 땅 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아라. 이런 정책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기업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국제 수지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 물건을 많이 수입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했어요. 그렇지. 그럼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가 흑자네. 돼요.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돈을 다 기업에다 몰아줬기 때문에 예. 나라가 가난해요. 아하. 국민들이 가난해요. 예. 그럼 기업은 물건을 많이 만들었죠. 많은 돈을 모아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팔 데가 없네. 음. 그럼 어디다 팔아야 되냐? 밖에다 팔아야 되고. 예. 밖에다 팔면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돈의 흐름을 기업으로 틀어놨어요. 예.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모피아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기재부를 모피아라고 흔히들 해요. 흔히들 얘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획조정부가 모피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의 의미로는 금융위원회가 모피아예요. 그 금융위원회 장실에 가보면은 예. 그 재무부의 역사부터 자기네들의 역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이냐면은 사실 예전에 그 경제당국에 있는 국내 금융 파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당국은 세제, 예산, 경제기획, 뭐 그 국제금융, 국내금융, 뭐 국고관리 이런 걸 하는 데거든요. 예. 그 중에 한 가지 파트, 국내 금융. 국내 금융이 아까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기업에다가 주는 거.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주는 정책 자금 말고는 기업에 돈이 없어요. 예. 그러면 딱 그 국내 금융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들한테 잠깐 와보쇼. 그럼 와야 돼요. 예.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 오늘 문 좀 닫아야 되겠어? 그럼 대출 막아버리면 예. 기업 그냥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금융 파트의 파워가 무시무시하게 강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재무부 사무관이 예. 켄트지 이제 큰 켄트지를 사각으로 그리고 1금융 금리 몇 퍼센트, 2금융 금리 몇 퍼센트, 기업은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게 금리입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이 뭐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인보다 결과를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기업에다 돈을 몰아줬고, 예.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일종의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는 그 기업에게 뭘 요구했냐면, 예. 아까 기업이라는 거는 주주들하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이익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자 주고 뭐 주주들 주고 뭐 이러려고 만들어진 도구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주어받게 돼요. 정부로부터 기업이. 예. 정부가 해야 될 사회를 풍족하게 하여라. 사회공헌을 하여라. 사회 공헌을. 우리 사회에 기여되는 일들을 네가 하여라.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은 5.16 쿠데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예. 군부가 이제 부정척결을 명분으로 이병철 회장을 그 부정축제자로 지목을 해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죠. 그리고서 국가재건위원회가 27개 기업들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계와 경제계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얘기예요. 정계와 경제계를 중재하는 역할이 뭐냐. 정부가 국가적인 일을 할 때 경제계가 일을 하도록 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쓰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경제인, 그 당시 한국경제인협회고 초대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고 현재 정경련이에요. 예. 뭐 정경련이 하던 일 중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하던 일이 뭐 있다면 예를 들면 그냥 요새 쪽에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려면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예. 그러면 여기서 사실 그 산불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하게 보는 뉴스가 뭐 어느 뭐 삼성그룹이 얼마, 현대차가 얼마, LG가 얼마.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길 지원하기 위해. 예. 그럼 기업이 이걸 자발적으로 해줄까? 혹시 안 해주면 어떡하죠? 안 해주면 나라 돈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나라도 그렇게 그닥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한테 아까 특혜를 줬죠.
내라. 예. 그러면 그럼 제가 어떻게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경련을 통해서 그러면 삼성그룹이 제일 크니까 우리가 한 500억 정도 내야 되니까 너가 300억, 뭐 LG가 200억, 뭐 현대차가 100억 이렇게 나눠서 내. 그 얘기를 정부가 기업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정경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번에 한 500억 좀 만들어서 내봐. 그러면 정경련에서 그 기업인들에게 함께 얘기를 나눠서 오케이 이번에 삼성 얼마, 현대 얼마, LG 얼마, 뭐 롯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정부가 기업에다가 뭔가 알 수 없는 특혜를 정책금융을 통해서 밀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을 때 네가 성장한 것이 과연 기업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회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내게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 상법에도 정부가 기업한테 돈을 마음대로 내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당연히 않죠. 그렇죠. 근데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렇게 돈을 몰아줘서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만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다시 쓰게 할 것이냐? 아까 돈을 밀어줬던 그 힘으로 뒤에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나쁜 사례가 최근 사례가 그래도 좀 와닿으실 테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났을 때 정경련이 그때 주체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기자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였냐면 문화융성이라는 그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르 하고 뭐 K스포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융성이라는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는데 이게 정부 예산으로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업들 보고 돈을 내게 한 겁니다. 저 얼마씩 내 가지고 재단 하나 만들어서 문화융성하는데 중국이랑 파트너십 맺을 재단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정경련이 기업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나라에서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이만큼씩 내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좀 나라 돈 쓰긴 좀 그래. 기업들 돈 좀 내봐. 그러면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내가지고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될 문화융성 사업, 스포츠 진흥 사업을 기업이 하도록 만들어진 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에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다 음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뭐 기업에다 대출을 해주는 것도 거기 뭐 사무관 권력자가 이게 써가지고 이 사람 밀어주면 얘가 잘 되고 이 사람 안 되면 얘가 망하고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대출 끊어서 망하게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비선 실세가 문화융성이라는 이름으로 미르재단을 만들 때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번에는 불거져서 터졌으니까 그 일이 생긴 건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회에는 그런 식으로 기업의 돈으로 정부가 해야 될, 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정책 자금을 밀어주고 기업한테 그런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수재위험금이나 이런 거 기업들이 내는 거 그거 한 가지 예를 들어줬고 지금 최순실 사태 때 그 스포츠 재단 같은 걸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하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뭐 국가가 돈도 좀 부족했을 수 있고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그 부분을 국가 관리를 대신 기업들이 시켰다. 보기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좀 더 국가 그걸 보고서는 국가 관리를 기업들한테 대신 시켰다라고 보기엔 좀 스케일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뿌리 깊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그 여자 농구가 왜 필요할까요? 여자 농구? 농구 여자도 해야죠. 남자만 농구하나? 그러면은 농구팀이 있어야 되고 농구팀이 운영되려면 그 여자 선수들한테 누군가 돈을 줘야 되고 그럼 그 돈을 여자 농구가 뭐 상대적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자 농구팀을 어떻게 만들죠? 여자 농구팀을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여자도 농구를 해야 되고 여자 농구를 할 수도 있고 여자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자 농구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KB, 신한, BNK, 우리은행, 삼성생명, 하나은행 죄다 금융회사입니다.
아, 공교롭게 다 금융회사가 그 농구단을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왜 금융회사가 뭐 여자농구를 뭐 되게 좋아하는 걸까요? 뭐 그렇지 않겠지. 그럼 왜 유독 그 여자농구에 금융회사들만 다 그러고 있을까?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그 취재를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여자농구 연맹 총재는 누군가의 기업으로 하여금 여자농구 팀을 운영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건 꼭 여자농구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자농구 팀이 유독 이렇게 금융팀으로 돼 있길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자농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한번 볼게요. 좀 더 큰 스케일로 야구단. 야구가 뭐 대단하게 돈 버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야구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그러면은 지금은 많이 번다고 치고 그럼 과거에는 프로야구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근데 왜 그렇게 될까? 근데 이거는 경제를 취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건데 부산에는 롯데가 있고 삼성은 대구에 있고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에 있잖아요. 근데 뭔가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차원의 그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한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시죠? 그 지역 경제를 그 기업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그 지역 경제를 그 야구단이 들어가 있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야구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부산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뭐 국가적인 일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뭔가 필요하긴 필요해.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럼 롯데가 해라. 부산 롯데, 삼성은 대구. 그러면 이게 되게 묘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잘 일반적으로 잘 느끼시지 못할 텐데 그럼 이게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다가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죠. 거기서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좀 더 창조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도 하고 창업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이게 다 하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누가 어떤 그 기부를 하는 뭐 착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런 혁신센터를 만드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누구를 시킬까?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돈을 내지 않을 일. 그래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담당자와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 게 우연일까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가 하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삼성이 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뭐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뭐 한다. 뭐 저기 위에 권력에서 우리 일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필요하다. 우리 한번 대책 회의를 해보자. 그럼 대책 회의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니네 몇 명 고용할 건지 숫자 써와. 숫자 써오는 거 가서 모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제가 이제 취재원들이 뭐 기사는 못 쓰게 하죠. 우리 좀 더 쓰래요. 이거 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명 고용할지 써와. 기업들이 그 부분을 대신 책임져 준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업의 역할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에게 적정한 임금을 가지고 고용을 해오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특징이라 이거죠. 국가가 할 일을 기업이 일정 부분 대신했다. 자, 그러면은 그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이걸 어떻게 좀 선한 구조로 바꾸느냐 이런 부분인데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게 그 기업의 역할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건지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 전에 그러면 기업은 그걸 하는 대가로 뭘 받느냐. 그 얘기 하고 더 넘어갈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지역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 비사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냥 특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지역을 책임질 때 거기서 우리가 우리 돈 써가지고 지역 경제를 책임졌는데 그럼 우리 뭐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니네가 지금 미래에 하고 싶은 사업들 갖고 와봐. 니네가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들 갖고 와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음지에서 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해주고 정책 지원도 해주고 그게 일종의 대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오늘부터 이 지역의 일자리를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고용을 늘리게 해주고 예. 그리고 당신들 민원 사항 있으면 좀 갖고 와봐요. 미래 성장 사업 있으면은 뭐 할지 갖고 와봐요. 그런 규제 개선 지원하고 이런 구조로 이른바 정경유착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쨌든 권 기자가 직접 다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럴 것 같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사실 너무 공공연한 비밀인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거를 비판하기가 어렵냐면 예. 아까 정의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에서 뭔가가 필요한데 예. 그럼 누가 할 거냐. 예. 돈 있는 건 기업인데. 그럼 기업이 해라. 라고 해놓고 그러면 거기서 민원 해결해주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포장을 할 수 있냐.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규제 개선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고라는 정책과 기업이 거기서 음지에서 정부가 그 권력자가 하고 싶은 민원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조화돼 있는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 그 문화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거 특징이 그렇게 왜곡돼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제가 오늘 아까 말했듯이 물어봤듯이 그 기업 지배 구조 이거 선한 구조를 좀 바꾸려면은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주식시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기업도 돈이 많고 국가도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구조가 돼 있느냐. 왜 대기업이 재벌 구조로 돼 있고 왜 대주주가 오너가 소수의 지분으로 다수의 경영을 지배하고 대주주가 지분도 얼마 없으면서 소액주주들을 왜 탄압하고 왜 이거를 우리가 주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사익 편취가 일어나고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나고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인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번 돈을 다른 사업할 때 또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밀가루를 만들어서 돈을 번 다음에 삼성전자를 만들었을 때 자본금을 내요. 근데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내고 그럼 그 회사가 있는 돈을 또 딴 데다 내고 그 회사가 있는 돈을 딴 데다 내고 그 회사가 있는 돈을 처음 했던 회사에 다시 내는 이른바 순환출자. 가공자본. 가공자본. 자본이 없는데 이걸 여러 군데다 돌려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럼 한 개의 자본이 10개의 자본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자본 중에 한 개만 내가 지배하고 있으면 나머지 자본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돈이 없었고 기업은 성장을 시켜야 됐고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여기서 빼서 여기다 넣고 여기서 빼서 여기다 넣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묵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인은 내가 이 자본을 옮기거나 기업 공개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이 기업을 그러니까 IPO가 퍼블릭이거든요. 퍼블릭 공공회사. 그러니까 IPO가 돼 있는 회사는 퍼블릭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얘를 상장시켜서 타인 자본을 막 다른 사람들의 자본을 막 받아오잖아요. 그럴 때 상장을 시키고 났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 생겼으면 더 이상 이건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장시켰을 때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이건 그냥 내 거. 왜? 나는 돈이 없었고 이걸 다 공공연하게 묵인해줬고 이 돈을 가지고 쫙 돌려고 순환출자를 만들어서 가공자본을 내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재벌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주들의 돈으로 기업이 성장했는가 아니면 아까 정책 자금을 비롯한 국가의 돈으로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뭐 당신들이 돈 내준 거 가지고 우리가 성장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얼마큼 당신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당신들은 그냥 주가 오르면 팔고 그냥 돈 내준 거라 쳐라. 이게 너무나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 정부도 그냥 그걸 용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전에 좀 있었던 사건을 보면 제가 예전에 삼성물산 그 합병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이 거기다가 막 저기를 했었잖아요.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엘리엇의 그 법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엘리엇에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삼성물산의 주주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주가 아닌데 왜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건 맞는 말이네.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법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상법은
한 기업을 중심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뭐 지배 구조를 비롯해서 기업에 대한 이사의 책임부터 해서 다 기업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기업 집단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삼성 에버랜드 저가 전환사채 발행 사건 내용은 되게 복잡한데 그냥 에버랜드가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예. 그거를 제3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가져가 전환사채라고 안 하고 주식이라고 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발행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다 가져가서 주인이 된 그런 사건이에요.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 있게 해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된 건데 예. 그래갖고 이거 최종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은 예. 오케이 에버랜드가 주인이 이재용 부회장이 된 건 맞아. 오케이. 근데 에버랜드가 그래서 뭐가 안 좋아진 거야? 에버랜드가 네. 안 좋아진 건 아니죠.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죠. 예. 오히려 더 좋아졌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에버랜드가 피해본 건 없잖아요.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예. 누가 피해봤냐? 에버랜드의 나머지 주주들이 피해를 봤죠. 그렇죠. 갑자기 난데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 갑자기 그 회사를 가져가 버려. 제일 최대 주주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럼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자기네 주주도 아닌 사람한테.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법상으로는 개별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사회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데 예. 뭐 주주가 피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법상에는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야.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피해 본 거 있어? 주주에 대한 그 충실의 의무가 아니고 회사 경영진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는 어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충실 의무를 한 건데 예. 이른바 그 다른 대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했으나 예. 그러면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나는 부분은 예. 이사회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 주주들은 아니 우리가 자본금을 내서 했으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이 이사회인데 그렇죠. 그럼 나를 대리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사회는 기업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하셨듯이 그 이익의 기업 이익의 극대화라는 게 예. 주주들의 이익의 극대화 또 거기 종업원들 고용자들의 이익의 극대화 이걸 같이 하는 게 진짜 이익의 극대화를 정의하는 건데 예. 지금 말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재벌 그룹들의 이익의 극대화라는 거는 경영진 이익의 극대화가 법적으로도 이제 명문화가 되더라.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업을 설립해서 성장하는 과정조차도 예. 뭐 주주들이 돈 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돈 받아서 했으니까 불투명하게 나라로 보내주고 예. 대주주가 돈 내가지고 그냥 돈 돌린 거니까 대주주에 의해서 하고 네. 이게 그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서 인식이 되게 특이한데 그러니까 어떤 홈쇼핑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돈을 되게 잘 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주주들이 돈 잘 버니까 예. 좀 우리 배당도 좀 해주고 좀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도 아니죠. 해라라고 요구한 거죠. 예. 그때 홈쇼핑이 나는 이거 홈쇼핑으로 번 돈 당신들 안 주고 나 저기 뭐 건설 자재 좀 살게요. 예. 아니 왜 당신 왜 건설 자재를 갑자기 산다 그래? 그랬더니 아니 저기 그룹사에 있는 백화점 밑에 뭐가 있는데 예. 거기 사업하려고요. 아니 너는 홈쇼핑 이사회가 왜 그런 걸 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예. 홈쇼핑이 번 돈이고 내가 주주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외국계 헤지펀드도 저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기업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아까 자본금을 가공으로 막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순환 출자할 때.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뭐 백화점이라는 유통 그룹이 있고 예. 이 중에 홈쇼핑이라는 유통 채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상장시켰던 이유는 그냥 외부 자금 조달하려고 한 거지 예. 이 회사를 퍼블릭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홈쇼핑이 돈 잘 버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잘 버는 돈을 빼서 내가 다른 데 약한 데 보내줘야 돼요. 그 그룹 전체에서. 예. 예.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쪽이니까 돈 잘 버는 너에서 내가 돈을 빼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우리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로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각 개별 회사들을 예. 그냥 같이 갖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사업 부문으로 예. 독립시켜서 상장을 했으면 각각의 그야말로 주주들도 다 다른 거고 예. 그 주인들도 다른 거고 하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여전히 그룹의 전체 자산 중에 하나로 그렇죠. 이쪽에서 부실이 나면은 다른 쪽에서 빼서
맞아요. 넣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예.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성장 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그런 식으로 성장했어요. 네.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홈쇼핑도 만든 거고 네. 그래서 한 거라 그런 식의 경영 행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럼 이런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느냐,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이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망치를 두드리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고치는 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앞단에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하. 지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관계를 설명드렸으니까 앞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불투명한 구조, 정부하고의 이른바 뒤에서 일어나는 딜들. 그냥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한다거나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는 이런 부분들을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투명하게 할 때 되게 어려운 게 기업이 왜 스포츠, 문화, 병원, 학교, 기업 경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를 기업이 왜 해야 되지? 뭐 그런 거를 왜 이렇게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그런 기업의 역할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우지?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쇼트트랙 이번에 금메달도 따고 잘했지만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삼성이 빙상연맹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뭐 국회의원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삼성이 왜 빙상연맹을 해야 됐을까? 삼성이 없을 때 빙상연맹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아 왜 삼성이 이런 걸 해줘야지라고 왜 인식할까? 이거는 저는 재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독을 나쁜 의미로 쓰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린 너무나 손쉽게 삼성이 하쇼, 한화가 하쇼, 뭐 양궁, 뭐 현대차가 하쇼 이거를 너무나 쉽게 해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생태계 구축을 안 하고서 기업에 대한 특혜를 끊고 기업에 대한 어떤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자발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불투명한 구조가 끊어져요. 두 번째는 그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인데 주주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되게 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공자본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 번에 가공자본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은 기업 구조가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 속에 아 맞아 반도체는 삼성이 해야지. 아 자동차는 현대차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가는 거 그냥 뭐 자본은 주인이 없는 거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라 망한다고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항공사들 어려워졌을 때 대한항공 거의 넘어갈 뻔하고 할 때 아 이게 한진그룹이 아닌 사모펀드가 저걸 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인재풀도 과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비행기 오래 해본 한진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진가가 아니면 뭐 삼성 정도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모펀드 갑자기 인수한대. 우리는 그걸 불안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이 주주를 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아직 자유롭질 않아요. 그리고 그 기업이 퍼블릭한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자유롭지 않아요. 일반인조차도. 그럼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가공 자본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냐. 이것에 대한 거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요. 일단 뭐 SK 같은 경우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자회사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맨날 그 얘기해요. 그 얘기는 이 가공 자본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나는 일개 주주로 남을 거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지는 않죠. 믿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퍼레이팅 작동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면 가공자본을 아예 해소하거나 가공자본을 아예 해소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부분들이 그 오너를 중심으로 한 가공자본으로 인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소액주주들의 작은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는 아까 협상력이 딸리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아 진짜 이 대기업 집단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복하는 게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빵꾸 날 때 또다시 그들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머니투데이 방송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Smooth like butter, like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시간 좀 내주오. 들을